네, 오늘 발제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산그룹에서 37년간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153지회 4대 지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도 성경적 경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신 BTB 벤처스 이상화 대표님께서 여행을 통한 안식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포럼 팀장님이신 이정희 대표님께서 여행 발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눈다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공공 생각해보니까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또 내일부터는 또 한국대회로 우리가 시국에서 떠나니까 시기적으로 잘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요즘에 해외여행이 워낙 또 일상화되고 보면 제가 오늘 발제하는 데가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들이라서 아마 많이들 다녀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은 추억을 하되, 사실 이제 여행은 안식과 어떤 그 회복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성경적 계열의 안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의 방법 중 하나로서 경험을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이걸 발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여러분들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정말 파도 치는 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피할 데가 없어요. 배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멀미가 나도 참여하는 게 우리 기업 경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실수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가끔은 현실의 배에서 내려서 우리가 그침과 쉼을 통해 이런 정말 릴렉스해지고 때로는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 문화를 보면서 이게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풍요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넉넉함을 회복하는 거가 여행이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토론은 나는 영적 정신적인 쉼과 안식의 풍요를 어떻게 누리는가, 그런 안식과 회복이 킹덤 컴퍼니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 2절 많이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신경을 받으리라. 우리가 시편 23편 1편을 읽을 때 주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쉴만한 물가는 어디인가? 당연히 주님이시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쉴만한 물가가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좀 많이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쉼이 필요한 영역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쉼이죠. 두 번째가 정서적이면서 정신적인 쉼이 또 필요하고, 또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은 일을 그치는 걸로서 이제 달성 가능하지만, 또 정서적인 쉼은 또 다른 면이 있죠. 어떤 예술이나 취미나 또 이러한 정서적인 책을 본다든지 여행 등의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삶의 풍요함을 찾아갈 때 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쉼은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는 게 궁극적인 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세 가지 쉼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거창하지만 이러한 쉼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쉼을 주는 여행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여행 간 거가 아내하고 둘이만 자유여행을 갔어요. 기간은 약 한 달 좀 넘게 33일 동안 5주 좀 되더라고요. 5주간 갔었고, 여행 국가는 4개국의 한 20개 도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중해가 아드리아해가 있고
요 그리스의 배가 에게해인데 그리스에서 스타트해가지고 크로아티아로 올라갔다가 슬로베니아에서 이탈리아 북부로 갔다가 중부 쪽 올라갔다가 이제 돌로미티 여기를 거쳐서 아드리아의 주변 4개국을 사실은 다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비행기 타고 고속열차 타고 렌터카 해가지고 또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 순서대로 그냥 사진 몇 장 보신다고 생각하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인구 약 1,100만 명 정도인데 1인당 GDP가 17,000불이고 가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테네에 가면 이게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시내 중앙의 언덕 위에 그 신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테니언 신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니케 신전인데 니케 신전은 나이키가 승리라는 이름을 따온 신전이 바로 니케 신전이 됩니다. 그럼 올라가면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다 부서진 채로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테네 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었고요. 그 유적들로 보니까 그 아고라 광장이라는 데가 옛날에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던 그런 민주화가 꼽혔던 시민인데 지금은 다 이제 유적만 남아 있고요. 거의 다 돌로 된 유적들이고 모든 게 다 깨져 있고 하여튼 모든 조각이나 동상 중에 목이 있는 건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잘라갔는지.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만큼 핍박을 받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아카데미라는 데인데 플라톤이 BC 385년에 세웠다는 학교죠. 그래서 그 앞에는 플라톤과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있고 그 뒤에는 학문의 신이라는 아폴로 신, 또 우리는 이런 신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지혜의 신이라는 아테나 여신상이 그 뒤에 서 있습니다. 잘 찍히지 않았지만.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티칸 그 박물관에 있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생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의 그 유명했던 철학자들부터 나오는데 이 한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상주의자죠. 그래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자자 수학자자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보이고 있는데 라파엘로가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또 스토리들을 아는 것도 여행하면서 상당히 즐거웠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테네만 가면 세 가지 거리예요. 플라카 거리라고 해서 음식과 쇼핑, 그 다음에 사이리 거리라고 해서 그 그래피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그 위로 올라오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데 거기 가 보면은 그 뉴욕의 브루클린 못지않은 정말 멋진 그 벽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모니스트라키 광장이라고 해서 그 명품과 쇼핑거리의 중심이 되고 그 옆에가 이제 로마 광장, 그 위에가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와 현대가 이렇게 믹스된 아주 볼 것이 많은 그런 도시였고 한 2 내지 3일 정도 체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뭐 갤러리들도 많아가지고 뭐 이런 추상적인 그림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 갤러리도 돌아다니면은 상당히 볼 것이 많았습니다. 한 2, 3일 정도 묵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산토리니로 갔는데 여기는 뭐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한 45분 정도 가면 왼쪽 사진 워낙 많이 봤죠. 여기는 뭐 이하마을과 피라마을이 핵심인데 피라에 세종이 있고 어디나 인스타 사진이 나온다는 거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산토리니에도 갔더니 이런 뭐 각양각색 기념품이라든지 나름대로 색깔 음식도 많이 있었고요. 뭐니 해도 바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게에 아주 짙은 아주 파란색의 바다가 멋있었고 그 선셋 크루즈를 타고 그 보는 석양의 모습은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산토리니는 뭐 많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로 갔는데 그 두브로브니크죠. 여기 크로아티아는 7세기 후반에 동로마인들이 쫓겨나와서 이 크로아티아로 와가지고 여기를 성벽을 쌓고 요새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밑에 마을에 벽이 있죠. 이게 다 성벽인데 한 1,400년 정도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거리가 그 저 왼쪽에 위에 부분이 이제 확대한 거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성벽 위에 그 성 주변을 돌아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길이 잘 돼 있습니다. 약 2km고 여기도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유명한 게 그 스타워즈하고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좋아해서 안 봤는데 이 스플리트하고 두브로브니크가 왕자의 게임을 많이 촬영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다 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데가 다 그 게임을 다 촬영한 그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도 좀 인상이 깊었었고, 여기 이제 스르지라 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와서 위에서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거리가 많았고, 그 가운데에는 이 동네 가운데 큰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 스트라둔이라는 중심 광장으로 거의 5층 건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위에 지붕은 저렇고 밑에 골목은 전부 돌입니다. 완전히 다 돌로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사이사이 들어가면 다 쇼핑 가게예요. 근데 깨끗하죠. 그 다음에 스르지산에 가면 역시나 그 십자가가 이 두브로브니크를 보게 돼 있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고, 여기도 저는 가장 인상적인 음식을 참 잘하더라고요. 이 두브로브니크가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는 품격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쪽 탑 밑에 저게 성 프란치스코 성당인데 말라브라카라는 약국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된 약국이에요. 131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볼 수 있었고요. 크로아티아에서 한 235km 정도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은 이제 스플릿이 나옵니다. 스플릿은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하고 은퇴하고 나서 여기에 궁을 지면서 만들어진 동시가 스플리트인데, 여기 해안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해변가에 저녁 때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소파에 앉아서 그 저녁에 그 뭐죠? 해 넘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아주 멋지고 평화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 예술 작품도 많고요. 특히 여기 이제 트로기라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조그만 섬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하루 반나절 정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스플리트를 보면 이게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지었던 궁들인데 많이 부서진 그런 모습이고요. 그 옆에가 성 도미니우스 성당인데 저기 종탑에 올라가면은 뭐 시내가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그 누구 해설 보니까 꽃보다 여잔가 남잔가 뭐 거기 올라가서 촬영했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봤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사실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하 궁전의 모습이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 저 그레고리 닌스키 주교 동상인데, 이분이 그 크로아티아의 어학사전을 10세기에 만들어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른쪽에 발가락에 반질반질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지면은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다 사진을 만지고 찍는데 반짝반짝하지 않네요. 여기서는. 이런 또 재밌는 스토리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쪽에 가서 느낀 거는 크로아티아에서 스플릿에서 플리트비체로 계속 운전하고 올라갔는데 산들이 전부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 도시가 돌로 지을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저 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플리트비체라고 국립공원이죠. 유네스코 전부 지금 얘기하는 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다 등재가 돼 있어요. 두브로브니크 그 플리트비체로 그런데 저 왼쪽이 이제 라스토케라고 뭐 동화 마을이죠. 아주 작은 폭포하고 뭐 요정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또 아기자기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플리트비체는 큰 호수들이 16개가 있는데 석회석이 녹아서 아주 짙은 녹색의 호수입니다. 아주 크고 이런 폭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 아바타를 촬영했다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장소죠. 여기는 이제 큰 폭포로 25m 폭포인데, 저기 옆에서 보니까 그 폭포가 바위에 내리쳐서 이게 부서지는데, 그 햇빛 사이로 부서지는 그 폭포가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었고, 오른쪽 이편 사진은 뭐 우리 한국 갔다 온 데는 전부 인스타의 아주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된 S자 길이 바로 저쪽 폭포를 가는 길이고요.
전체적으로 길들이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길만 18km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7가지의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위 옷을 아래 옷을 다 다니는 코스를 해서 거의 한 10km 정도를 이렇게 걷는 코스를 택했고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막 좀 세상을 다 잊고 그런 폭포와 물과 숲과 이런 속에 푹 빠질 수 있었던 정말 큰 쉼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루블리아나는 이제 그 폴리트비치에서 약 200k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슬로베니아에 러브가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슬로베니아 이름이래. 그래서 사랑스러운 나라다. 특히 류블리아라는 뜻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27만의 수도이자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제 블레이드 성이 있고 내려오면은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조각상도 있고 또 거기서 죄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또 그 유명한 또 시인 동상도 있고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 느꼈던 거는 저거는 이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 아주 핑크빛으로 만들었어요, 성당을. 그래서 아주 특이했고 여기는 그 헤라클레스 분수, 이게 시내 곳곳에 분수가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현빈이 나왔던 드라마의 첫 장면을 찍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변에서 칼싸움했던 장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아주 작지만은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저희 기억이 났고요. 재밌었던 것은 거기에 현지 식당을 갔는데 뭐 파스타 팔고 그러는데 김치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6유로짜리인데 이만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시피. 근데 사먹긴 했지만 김치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배웠냐 그랬더니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너무 사고 너무 쉬니까 조금 일찍 팔아라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문화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팔 정도로 퍼져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슬로베니아 이제 유명한 게 블레드호스죠. 알프스의 진주라고 불리는데 그 알프스 산맥에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입니다. 저쪽이 알프스 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블레드 섬이고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블레드 섬의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성모 마리아 승천길이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99계단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도 결혼을 하고 신랑의 신부를 얻고 올라갈 때 행복하다. 그래서 신랑들이 아주 고생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런 플레카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저희가 여기 들어갈 때 흐렸어요 그날. 여기서 이제 2박을 해서 다행히 오랜 시간 있었는데 나올 때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탔을 때 제자들이 놀랬던 것처럼 이게 배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갑작스런 폭우가 와가지고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이걸 그분이 노져가지고 겨우 제가 그래서 살아서 왔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참 사고도 당하면서 했던 것이 그냥 가장 평화로운 곳이 가장 험악한 곳으로 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에 또 특이한 게 포스토이나 동굴이 있는데 이게 그 조미석 동굴인데 길이만 한 21km고요. 너무 길어서 5km 동안 저 열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길고 정말 조미석이 많고 이제 스파게티 방이라고 해서 조미석이 이렇게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내려온 방도 있었고 이 큰 동굴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입니다. 동굴 내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상당히 추워가지고 여름에 뭐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갔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거기서 슬로베니아에서 베네치아로 버스 타고 넘어가가지고 여기는 뭐 워낙 많이 아시는 도시죠. 그 수상 도시죠. 그 저기가 이제 산마르코 성당이라고 해서 너무 아름답고 그 옆에가 이제 두칼레 궁전이라고 해서 그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치자들 도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통치하는 그 궁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산타 마리아 그 뭐죠? 그 갑자기 성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전부 그 나무로 말뚝을 이게 늪지대에 있는데 나무로 말뚝을 받고 그 위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한 거라서 저기도 저걸 짓기 위해서 110만 개의 나무 말뚝을 이렇게 받고 그 위에 놓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석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 상당히 인상적인 도시였고요. 여기는 이제 브라노 섬이라고 여기에 큰 섬들이 리도 섬은 국제영화제를 하는 섬이고 브라노 섬은 이렇게 형형색색의 집들이 전부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런 사진을 찍어서 9장을 만드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인증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찍었는데 3개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또 무라노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유리공예를 하는 부분인데 이 맨 끝에 보면 이런 그 유리로 작품을 만드는 데가 바로 무라노 섬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그 곤돌라의 도시 마을이고요. 그 수상버스 타고 모든 걸 이동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네치아는 비발디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비발디가 일하던 교회에 가서 비발디 콘서트가 있었는데 또 가서 콘서트도 저희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마르코 성당에 이 돔에 가면은 저렇게 아담과 하와 창세기 얘기가 이렇게 위에 벽화로 쭉 있었는데 목이 아파서 못 보죠. 근데 정말 저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두칼레 궁전이라는 데가 이제 있는데 거기 가면은 큰 방이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그 통치자를 선임하는 대회의실이에요. 대방인데 1000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큰 방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틴토레토가 그린 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를 뽑을 때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잘해라 이런 뜻으로 붙여놨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여기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60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가는 행복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게 가로만 24.5m, 세로가 7.5m,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큰 방의 벽에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가 가장 유명한 게 틴토레토의 천국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또 저쪽 방에 가면 지옥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다른 작가가 있는데 가면은 정말 뭐 이탈리아나 이쪽은 전부 성지순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우리 예수님의 기반으로 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여기서 돌로미티로 올라갔는데요. 그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은 정말 알프스 산맥의 숲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데가 오른쪽에 있고 오르티스가 왼쪽에 있는데 이 코르티나 담페초는 옛날에 동계올림픽을 했었고 내후년에 또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가면 이제 좋은 것들이랑 산맥인데 저거는 이제 오르티스에서 올라가면은 세츠다 산인데 여기 산은 전부 케이블카나 곤돌라를 타고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는 거 없어요. 물론 트레킹하면 다 걸어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평지가 있고 그래서 트레킹하기 아주 좋았고 이거는 이제 트레치메라고 3개의 산 그다음에 이건 이제 칭케토리 5개의 봉우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것만 아름답고 거기 올라가서 그 평야지대에는 저런 정말 그 풀 들꽃이죠 이름 없는 들꽃들이 참으로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올라가니까 이 십자가가 항상 산 위에 다 있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곳곳에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오르티세 쪽에 가면 오르티세에 가면 이제 알페디시우시라고 해서 알페가 알프스 산맥이라는 뜻도 있고 고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시우시 고원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올라갈 때가 한 1800m 정도 돼요.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앞에가 그 사소 롱고라는 산맥인데 길이가 3140m 정도인데 너무 웅장하고 멋진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정말 이게 너무 평화롭고 웅대함과 어떤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고 여기에 그 트레킹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밑에는 35도였는데 여기 올라니까 한 15도 정도 날씨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브라이스 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미주리나 호수도 그 알프스 물이 모여서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돌로미티에서 5박 6일 있었는데 한 뭐 7, 8일 한 열흘 정도 있어도 너무 좋은 장소였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장소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베로나라는 데로 와서 피렌체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1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컨셉으로 한 얘기가 유명하죠. 저기 보면 줄리엣 동상이 있는데 좀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이게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또 뭐 자기들 운이 좋다고 제가 반들반들해요. 가면은 거기 막 그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그 발코니죠. 이제 로미오가 사랑을 고백한 발코니로 재현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레나라고 해서 콜로세움하고 동일한 형태인데 원형이 보존돼 있고 이게 이제 8월에 오페라 축제도 하는데 그 매일 베르디 오페라를 안에서 공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반이라 저희는 피곤해서 안 봤는데 아주 멋지고 됐고요. 옆에 광장에는 정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골목골목 다 동일한 모습이고요. 이런 아주 멋진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피렌체로 이제 저기 열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피렌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저 피렌체 대성당이죠.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조토의 종탑이라는 데고 오른쪽에 이제 브루넬스키 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가 1296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1418년까지 한 150년? 120, 30년 졌는데 돔 부분을 완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었는데 거기에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에서 나서서 이 수건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거 기술적으로 이 돔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브루넬스키라는 이제 건축가한테 부탁했더니 로마의 그 판테온 신전 이런 걸 보고 이제 벽돌을 쌓는데 여기에 쌓은 벽돌이 400만 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다 쌓아 올려가지고 완성을 했고 그 안에 벽화를 그렸는데 이게 프레스코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레스코하고 그 바실이라는 그 화가가 최후의 심판을 여기에 이제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한 460개 정도 돼요. 좁은 계단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더운 날에. 저기에 올라가면은 이것도 옆에서 보고 시내 전경도 볼 수 있었고 여기가 이제 아르논 강에를 따라서 이 다리들이 있는데 또 다리들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베키오 다리라고 해서 그 메디치가가 이 피난하는 길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또 위협을 많이 당하니까 여기 또 도망가려고 만들어놓은 또 재밌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핵심이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그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이제 우피치가 오피스인데 메디치가의 오피스가 나중에 미술관을 바꿔서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하고 여기 가면 그 르네상스 이게 정말 거룩한 거에서 인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림들이 다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거룩하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가슴도 나오게 그려지고 얼굴도 이쁘게 그리고 하는 이렇게 변화 과정들이 다 보일 수 있고, 저 보티첼리의 천상의 비너스, 뭐 여기는 지상의 비너스, 이거는 아카데미 미술관에 가면 이게 다비상의 원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보이고요. 메디치 가문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핵심 인물들인데 일단 메디치가는 그 상인으로 시작해서 금융업을 하고 이 피렌체에서 그 통치자까지 나오고 심지어 교황까지 2명을 배출했는데 정치적으로 보냈어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레오 10세라고 이분이 베드로 성당을 짓다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발간한 사람이 이 메디치 가문의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더 강했던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 그분들의 제일 무덤이고 여기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간 게 토스카나 지방에 갔는데 여기는 이제 발도르차 평원에 참 저기 많이 보셨죠? 저기 그 농가 주택을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런 그 나무들로 아주
사이프러스 길들이 꽤 많이 있고 여기가 이제 글라디에이터의 마지막 장면 막시무스가 떠날 때 장면이라서 아내가 저보고 똑같이 폼잡을 하고 해서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인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숙소가 바로 요 앞쪽이라서 3일 동안 머무면서 저 산을 계속 평화를 보고 있다 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리를 잡혀가지고 좀 빨간데 너무 푹 쉬다 왔습니다. 3일 동안 석양 보고 그러다 온 데가 토스카나 지역이고 마지막에 밀라노 갔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이고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상 원카를 찍었던 그 쇼핑몰, 그 다음에 거기에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가면 이제 라스트 서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본이 있는 장소고요. 이게 여기 하이치의 키스라는 그림이 너무 유명하죠. 다 아시죠? 여기 보니까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현대판이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그 전쟁을 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래서 남자는 프랑스 옷 국기, 여성은 이탈리아 국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하이치 키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 라피타 벨리니 작품인데 이게 브레라 미술관에 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몇 가지 그림들이 있어서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은 그 전체적으로 여기는 진짜 성지순례다. 근데 이게 정말 이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었을까? 정말 지도자들은 부패와 일탈을 일삼았던 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당을 짓는 거든지 그림을 그리는 거 정말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고 예술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충성스럽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상당히 감동이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여기에 그 많은 그 유산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먹고 살고 정치적으로 정말 고단했겠다. 항상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마을은 항상 모든 산 위에 꼭대기 위에 지어서 전부 방어적인 자세로 뭐 남프랑스나 이쪽도 보면 그렇게 지었고 전부 전쟁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의 소도시들인데 참 고단한 삶. 그 다음에 이번에 느낀 거는 그 이분들이 유산을 가지고 먹고 사시니까 편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가면 길도 잘 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하지만 이분들은 떠나지도 못하고 매일 그 일을 반복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렇게 역사와 조상들에게 속박되는 삶을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가고 자유롭게 일하고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이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그거 하고 물려받고 그거 하다 돌아가신다는 생각 때문에 참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요. 예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았어요. 미술관도 많이 다녔고 화가들. 남프랑스 쪽은 작년에 갔었는데 뭐 유명한 그 기념관들도 많아서 꼭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스토리가 엮여 있으니까 가면 또 좋은 점도 많고 카페라든지 뭐 플로리안 카페는 아까 베네치아에서 나왔는데 그 아주 뭐 오래된 분들이 많이 갔던 역사적인 장소고 음식들도 그렇고 건물 뭐 여러 가지 양식들의 건물들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 현장 그래서 정서적으로 영적인 리프레시먼트 또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자연 뭐 아까 말씀드린 돌로미티라든지 그 토스카나 지방이든지 블레도스라든지 플리티비체 이런 것들은 정말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위대한 자연의 모습, 참 아름다워라 하는 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매치기죠. 소매치기. 이탈리아는 이게 너무 소매치기가 많아요. 저희 작년에 남프랑스 이탈리아 남부 쪽 갔는데 3번의 소매치기가 타치를 했었고 잃어버린 건 별로 없었습니다만 또 유리창도 깨고 한 번은 유리창도 깨갖고 백팩 이런 것들이 참 뭐 주의할 게 많아요.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보호장치를 제가 잘 아니까 여러분도 가실 때 제가 소매치기 안 나는 방법 가르쳐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그 구글 지도를 많이 썼고요. 전체 코스 잡을 때 우리 사랑꾼 여행의 안석현 대표님의 또 레코멘드를 많이 받았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다녔던 얘기도 많이 받았고
여기에 뭐 부킹닷컴부터 해서 여행에 관련된 앱은 제가 아주 박사가 될 정도로 다 했습니다. 숙소만 13개를 예약을 했었고요. 렌터카 3회 예약하고 모든 교통편 다 해결 예약하고 여기는 또 가기 전에 입장권 티켓까지 다 티켓팅을 미리 했기 때문에 할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1년 이게 23년 5월에 계략적 일정을 짜서 비행기 마일리지를 쓰려고 1년 전에 비행기 예약을 했습니다. 2023년 6월에 비행기 티켓팅을 했고요. 8개월 전에 상세 일정 동선 시뮬레이션, 6개월 전에 호텔과 렌터카 예약을 다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유명지 입장권 티켓팅을 다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전체 도시 모습 코스 숙지해서 구글맵에 표시하고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현지 도착해서 제가 패스를 썼습니다. 엑셀 시트 보시죠. 저게 아주 자세하게 짰습니다. 제가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피곤하긴 했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 이미 여행을 다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도시에 어디에 뭐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막 이름도 다 알고 동선까지 다 만들어야지 숙소 배치를 할 때 교통편 또 관광지와 가깝고 이런 모든 거 숙소 퀄리티까지 다 고려해서 호텔을 잡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근데 장기 다녀와서 이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여행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여행사 역할을 내가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또 첫 방문이라 물리적으로 현실감도 많이 부족해요. 구글 지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거리까지 측정이 되지만은 또 가보니까 현실감 많이 달랐던 부분도 많고, 근데 준비 과정에서 오는 기대나 또 행복감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도시의 문화나 예술들을 다 읽어봐야 어디를 가죠.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 가서 확인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장기 거의 실질적으로 5주다 보니까 3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몸이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현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체력 음식 감기에 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요. 근데 자유여행이 주는 설렘과 긴장감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기판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이 항상 공존해요. 이 아내를 잘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신경 쓰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오히려 주님과 의지하고 하는 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유여행을 둘이 가니까 부부관계가 증명되는 시간이다. 24시간 밀착하고 우리 최미경 대표님도 크레테 섬에 한 달 살기를 다녀오셨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으신 거겠죠. 그래서 가면은 정말 24시간 밀착되다 보니까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수고 평소에 이렇게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뭐 비슷한 유형이 많아가지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한다. 이게 가서 여러분도 평온하게 얘기하지만 걸리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이 불현듯 다가오는 일들, 뭐 비행기가 2번 연착, 소매치기 주의하지, 막 GPS 엉뚱한 데로 인도하지, 막 톨게이트 가는데 톨비 정산이 안 되지, 뭐 주차 정산도 안 되고, 하여튼 IT 시스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뭐 아파서 약국 쫓아가고 아까 폭우 얘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급함과 민감함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살면 또 그런 걸 못 느끼겠죠.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건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우에 허사로다 이런 걸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장기 여행 갔다 오면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여행 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스코틀랜드 갔다 왔던 거고, 이거는 이제 뉴욕에 한 달 살기였던 걸 모아놨고, 작년 남프랑스 이탈리아 가서 한 권은 아내의 작품, 2권은 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사진을 좀 뽑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좋은 추억을 가시화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가신다면은 가족 또는 부부여행기를 가급적 자주 만들고, 자유여행이 좋다 그렇지만 바쁘면 패키지나 반 패키지 좋다. 자유여행은 2주 정도가 적절하고 길어지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플랜도 짜고
여행 자금도 미리 비축하고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쓰려고 이게 저금해 놨다가 은퇴 후에 그 돈으로 여행을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도 많이 공부하고 준비할수록 몇 배의 가치를 느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을 좀 배우세요. 그러면은 사진을 잘 찍어야 여행이 즐거워져요. 찍은 것도 하고 갔다 와서 그래야 사진집도 만들죠. 근데 막 대충 찍으면 사진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잘 찍어놓으면 어차피 찍는 사진 잘 찍으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다니면 좋겠는데 토론할 시간을 다 뺏어 먹었는데 토론 안 해도 돼? 네? 토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나는 영적 정신적인 쉼과 안식의 풍요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걸 한번 5분 동안만 좀 생각하고 킹덤 오브 여행에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 부분만 한 5분 동안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이게 우리가 쉼과 안식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제 성경적 그 원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첫째, 여기는 안식의 원리가 있다. 여행은 영적인 쉼, 정신적인 쉼, 육체적인 쉼을 가져다 준다. 사업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그 뇌의 신선한 자극을 줘서 에너지와 활기를 하게 한다. 우리 뇌는요, 이게 일상적으로 가면 변화를 못 느끼는데 뭔가 새로운 걸 변화할 때 뇌가 확 깨어나요. 그래서 여행이 그러한 뇌의 이러한 각성을 일으키는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행 갈 때 사람들 다 활기가 솟고 이 일상과 달라지잖아요. 그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그런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창조의 원리. 여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 사람들의 예술, 문화, 철학,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배려의 원리, 또 부부나 동행하는 여행자들과 관계의 만족을 경험한다. 여행 이후에 가정, 일터에서도 일정 기간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갔다 오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경적 계획 원리를 또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나그네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여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단했어요. 제 아내와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여행은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내가 혼자 다닐 때 힘든데 사실은 가이드가 이걸 다 해줄 때 나름대로 편안함과 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과 볼 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고단함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가 가장 좋은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듯이 그것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영혼의 안식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인생의 여행길을 행복하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